기각된 후 집에서 두문불출했던 정유라 씨가 오늘 검찰에 재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모습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신영 대장 오늘 모습인데 굉장히 취재진이 몰렸어요. 네, 굉장히 취재진들이 몰려서 포토라인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 씨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워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기자들의 굉장히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9시 반에 소환해달라고 했는데 10시 20분에 나왔어요. 거의 1시간 지각을 했는데 뭐 소환 통보가 너무 긴급하게 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사정이 있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검찰청에 몇 시까지 나와라라고 하면 보통 그 전에 가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곳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곳이잖아요. 피의자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유라 씨가 공항에 들어올 때 기자회견하던 모습이나 그 외에도 언론에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 그 뮤직빌딩에서 나와서 이경재 변호사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결국 또 다 대답하잖아요. 네. 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크게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영장이 한번 기각되고 그 이후에 사실 지금 검찰에서 특별한 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공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그 전에 가지 않고 조금 늦게 천천히 출발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똑같은 저 자리에 그 엄마인 최순실 씨가 섰었잖아요. 저 때도 그렇게 취재진이 몰렸었는데 당시 최순실 씨는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죽을 죄를 줬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신발 벗겨지고 막 예. 거의 밀쳐가지고 포토라인 그때도 다 무너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딸하고 엄마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닮았다고 느끼는데 네. 검찰 들어갈 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저는 보면서 정유라 씨가 겉으로는 강심장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검찰 들어갈 때 저렇게 강심장이 저 거든요 쉽지 또 않거든요.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딱 보이는데. 저는 이제 오늘 늦은 것도 아무래도 코치를 받으려고 좀 늦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오느라고.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논리가 일단 분명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엄마가 다 했는데요. 이게 확실한 논리거든요. 자기 논리. 그러니까 물어봐도 모르면 그냥 모른다 계속 얘기하고 그냥 엄마가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상대적으로 정유라 씨한테 마음의 여유를 찾아주거나 좀 강심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9일 전에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오늘 불러서 이제 어떤 혐의를 보강해서 검찰이 물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그것마저 기각이 될 경우에는 진짜 정유라 씨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검찰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영장에는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이대 학사비리하고 청담고등학교 학사비리, 그건 이제 네.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위계양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혐의만 적시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덴마크에 범죄인도 청구할 때 그 두 개 가지고 청구를 했거든요. 예. 네. 그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덴마크 당국이랑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인권침해적- 법을 적용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편법으로 데리고 와서 다른 혐의로 처벌을 하면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있을 수 그렇군요.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서 덴마크 당국하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근데 그게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이번 주 말, 늦으면 다음 주 초면 아마 그 부분은 정리가 될 텐데 그때 당시에 추가되지 않았던 것 중에 정유라 씨는 어쨌건 그 삼성으로부터 뇌물죄 최종 수익자입니다. 네. 말을 직접 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뇌물죄 공범 여부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국외재산 도피 문제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항에 들어올 때. 그거 다 보모랑 무슨 변호사 병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 네. 했어요. 예, 그랬죠.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10월 30일인가요? 30일 예.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한참 정유라 혼자 도망 다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모 언론에 기자가 제보를 해서 경찰에 내려쳐서 잡힌 거잖아요. 예. 그때 이 돈이 누가 하여튼 본인한테 주건 이 안에서 그거는 최소한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코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국외재산 도피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또 정유라 씨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집중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은 검찰이 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좀 전에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또 기각되면 정말 난감해지는 상황이 예.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정유라 씨의 일관된 그 주장이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서 종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지만 범죄 가담 정도는 또 약하고 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아이 왔죠. 네. 그렇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봐야 되는데 엄마를 구속시킨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지 그건 다음 주 정도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석을 한 정유라 씨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 면회를 지금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금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두 모녀 사이를 검찰에서 접견 금지를 지금 현재 걸어놓은 상태도 아닙니다. 네. 신청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만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구치소장 단독의 결정으로 만나는 거를 거절당했다. 이건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 지금 현재 정유라 씨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이 구치소장이 접견 금지를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재량입니다. 네. 구치소장의 재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와 최순실은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접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을 맞출 가능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건 구치소장이 접견을 불허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접견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어차피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녹음을 하면 그 둘 사이의 대화에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해서 우리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마와 딸 사이에 천륜까지 끊으려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 주장의 빌미를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네. 예를 들어서 녹음도 하지 못하고 정말 둘이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거는. 네. 하지만 그 일반 면회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길지 않을 뿐더러 전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네.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교도소에 가면은 공범관계니까 이제 어떤 공모관계, 네. 범죄를 은닉하거나 하는 증거 인멸을 한다거나 이 우려가 있겠지만은 조건을 달고 면회를 시켜주면 됩니다. 네. 사건에 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또 이 모녀 관계인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못 본 거거든요. 예. 또 손자의 또 근황도 궁금할 것이고 이런 그 천륜과 인륜에 기반한 이 면회만 제한적으로 허용시켜주면 좋을 텐데 예. 그거를 불허한 것은 저는 조금 구치소 쪽에서 네. 조금 과잉 좀 대응한 것이다. 대응한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속됐던 사람이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죠. 지난 금요일에 재판에 출석해서 이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관련 사람들에 대해 평을 했는데 먼저 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멸사봉공의 자세가 확실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박 의원님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김기춘 전 실장은 윗사람을 모시는 태도가 아주 분명한 분이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라는 것이 항상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 사보다는 공을 먼저 하고 네. 또 모든 것이 사이가 분별하고 합리적이고 충성스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보는 가치관으로 볼 때는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보면은 전부 다른 분에게 미루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김 전 실장은 그런 미루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정치 철학이라고 또 그렇습니다. 얘기한다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사적으로 들어보면은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무슨 민원이 있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저자세로 이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누구에게요? 전 비서실장에게. 예. 그러니까 네. 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최순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이 또 그 몇몇 사람들의 또 추측입니다. 예. 근데 몰랐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분명한 국가관 또 자기 개인 살을 죽이고 네. 공을 먼저 내세우는 이런 자세에서 정말 이 심장의 스탠드까지 박아가면서 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실장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제 입장이겠죠. 예, 어떻게 모시는지가 참 중요한 건데,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모시는, 극진히 모시는 게 정말 그 밑에 부하 직원이 할 만한 가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어울리지 않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중원부원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 핵심이 없는 얘기를 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문화, 뭐 융성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도 뭐 인간적인 거나 아니면 이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뭐 맞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니까 나름 이제 그런 그 공무원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이런 어떤 인물평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믿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의 처지하고 비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철저하게 다 이행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 전 비서관의 어떤 혐의라든가 범죄를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정 전 비서관이 스스로 자기를 비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순실 씨는 좀 폄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그걸 가교 역할을 한 게 정 전 비서관인데 최순실 씨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에 자기가 정 전 비서관이 협조자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최순실 씨는 굉장히 평가를 박하게 주는 게 맞겠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물평을 좀 달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도 최순실 씨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책적으로 뭐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뭐 이거를 고치고 뭐 이럴 능력은 전혀 안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도 대통령 연설문이 한 중2 정도 수준의 그 타겟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최순실 씨 정도가 이렇게 거기는 이제 보다가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이제 쉽게 이렇게 고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보내봐서 의견 들어서 좀 더 개선돼 나아질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자, 중원부원, 중구난방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2를 목표로 연설문을 썼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중2 수준을 잘 고쳐줬기 때문에 갖다 줬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들어보니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네요. 사실 정호성 비서관은 굉장히 전략적인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중구난방 뭐 이런 거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순실은 국정농단할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국정농단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최순실의 끌고 가고 싶다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던 예. 최순실의 그 능력을 좀 폄훼하는 것 네. 같고요. 김기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 비서관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김기춘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블랙리스트만 관련해도 그게 아무리 멸사봉공이더라도 완전히 그릇된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와 정반대되는 역행되는 그런 정책을 실현했던 분한테 멸사봉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사실 많은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정 전 비서관이 뭐 예전에도 이제 최순실 씨하고 어떤 관계였는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청와대에서 주말마다 최순실 씨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회의했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최순실 씨를 뭐 선생님 불렀다고 하는 얘기가 뭐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그렇게 회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결국 국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최순실 씨가 회의 끝나고 나면 김밥 싸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다는 게 다 이미 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순실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믿기가 좀 어렵죠. 멸사공봉공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또 어떤 시점에 누가 쓰냐에 따라서 저게 좀 곡해돼서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지금 와서 생각이 좀 듭니다.